자, 이번엔 커머더티 원자재 얘기를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중국 원자재 커버하고 있는 최진영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커버하고 있으니까 중국 풍선 얘기 여쭤볼까 하다가 당황하실 것 같아서 풍선은 빼고 자, 닥터 카파로 가겠습니다. 이 구리구리 경기 민감재의 가장 대표인데 구리 가격이 LME 기준으로 톤당 9,500달러 찍고 지금 8,900달러 정도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7개월 내에 최고치 이렇게 하잖아요. 자, 앞으로 이 구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구리 전망을 좀 들어보죠. 뭐 일단 구리에 대해서 저희는 작년 연간 전망 통해서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올해 2023년을 갖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상저하고의 방향성이다라고 봤는데 일단 뭐 지금부터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죠. 근데 지금 그런 반등이 왜 이루어졌고 정말 이게 수요 덕분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연초부터 구리 가격이 급등했었던 원인 그리고 아연이나 주석이나 이런 애들이 다 같이 올라왔는데 금속들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보다는 좀 더 공급 쪽이 좀 더 강했다라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수요 측면에서는 사실 실물 수요가 그렇게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대감은 형성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럽 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되니 결국 유럽의 침체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됐고 이거 덕분에 유로가 강해지면서 달러 약세. 마찬가지로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즉 실물 수요라기보다는 기대감이 위안화의 강세 베팅 달러 대비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원자재 특히나 중국 경기와 민감한 금속, 즉 산업금속에 대한 강세 베팅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정말 실물 수요가 좀 존재한 것인가 여전히 공급 차질 영향이 더 강했다라 보는 이유는 우리가 구리 가격과 유가 간의 가격 지표를 보면은 유가는 내려가는데 구리는 올랐었어요. 네. 그리고 실물 수요를 갖다 대변하는 아연과 별개로 대표적으로 원료탄이라든가 철근 가격과 셋이 같이 비교하면은 아연이나 구리는 올랐는데 또 철근이나 이런 원료탄은 또 내렸단 말이죠. 그럼 봤었을 때 실물 수요라기보다는 공급 차질 영향, 특히 페루 쪽 글로벌 2대 아연, 구리 생산국, 주석 생산국인 페루 쪽에서 지난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이것들이 광산들의 공급 셧다운을 갖다 일으키면서 가동률이 20%대로 주저앉았거든요. 네. 글로벌 2대 광산들의 이 같은 공급 차질 영향이 아무래도 공급 차질 부분 가격단에서 올렸던 부분 수요보다는 이 공급의 영향이 크다라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저희가 봤었을 때 그러면 이 공급 차질 영향이 후퇴한다면은 가격단에서 지금이 리즈너블한가? 지금 현재로서는 여전히 저희는 아니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가격이 여전히 긍정적이다. 왜? 결국에는 중국의 회복도 여전히 저희는 고무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 2분기 때부터 저희는 좀 더 본격화될 거라 보고 있고 하반기 때는 중국 이외 지역들, 특히 선진국들의 최종재 최대 소비국인 선진국들의 회복이 좀 더 포커스 맞춰져 있다면은 가격에 좀 더 점진적인 방향성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구리 봤으니까 이번에는 금도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침에 이제 매번 오프닝 때 저도 커머더티를 얘기할 때 원자재 얘기할 때 금하고 구리 두 가지 상품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보는데 유가는 요즘 별 관심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자, 금 가격도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뭐 달러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상대적인 그때 이제 최진영 연구가 얘기하는 저울 현상처럼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려가는 현상인데 자, 금 가격 또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는 올해에 있어서 금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요. 범원자재에 대한 베팅보다는 확실히 금에 대한 베팅이 더 맞다라 보고 있고 이제 개별 섹터에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보다 또 금광기업이 더 좋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금광기업. 예. 네네. 근데 금에 대해서 왜 좋게 이렇게 접근을 하냐면은 금은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그 말즉슨 금리의 영향을 많이 따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페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갖다가 이제부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본인들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올려봤자 여기서 50pp 아니면 이 정도? 그러면은 이제부터 명목금리, 즉 시장의 금리 자체는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한 베팅보다는 이제 상당히 제한적이구나. 그럼 반대 측면에서 금의 하방 리스크는 점점 제한적이구나를 갖다 먼저 시장은 미리 반영하려 할 테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중요해요. 중앙은행들은 자기들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릴지 내릴지 갖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늘상 이 같은 해치 차원에서 금을 보유하는데
작년 9월부터 금 보유량이 급격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중앙은행들이.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더 이 같은 금리의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비축되는 부분들. 두 번째는 결국 위험에 대한 해지 수단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전자산으로서 결국 구리랑 금의 상대 성과는 구리는 경기 민감제, 금은 좀 더 안전자산 성격, 상대 성과는 경기랑 동행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선행하는 게 경기 확산 지수예요. 그 말뜻은 올해 못해도 9월 또는 7월까지는 여전히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잔존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여전히 봤었을 때 이 같은 상대 측면에서 안전자산 성격으로 금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특히 금광기업이 매력적인 이유는 우리가 작년도에는 물가 압력이 높았어요.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뭐 연료비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비용 압박 때문에 금광기업들은 비용은 올라가는데 금 가격은 스테이블하지만은 마진이 축소돼서 네. 금 가격 ETF보다 금광기업 ETF 성과가 안 좋았거든요. 다만 올해는 좀 반대로 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더 이상의 작년만큼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없다면은 결국 마진은 개선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에 있어서는 금보다 금광기업이 훨씬 더 저희는 계속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금광기업이 뭐죠? 프리포트 맥몰란?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뭐 뉴몬트라든가 이제 뉴몬트. ETF로는 GDX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병목 심화. 그러니까 뭐 타이탄 재고에 이제 공급이 원활치 않고 앞서 이제 뭐 광산들의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다면은 이제 그것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활로를 찾는데 ESG라는 것도 강화되고 이래서 그러니까 재활용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잖아요. 재사용,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연관성을 좀 풀어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좀 리사이클링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2021년 말부터 계속 이 금속 시장이 결국 ESG 시대에 있어서 탄소 중립 정책 탓에 수요도 올라가지만은 공급은 타이트해지는 이 시장에 대해서 네. 일부 IB들이 계속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만 주장을 해요. 하지만 저희는 2020년 말부터 기업들은 똑똑하다. 결국 돈은 똑똑하고 결국 그 시장 속에서도 뭔가 변화를 찾을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기존 수요에서 플러스 알파로 친환경 인프라나 전기차 이런 것들이 탄소 중립 정책의 의제 탓에 변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급도 광산 중심의 공급 구조가 이제는 재활용 금속 중심으로 다변화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 금속 기업들을 갖다 좀 더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범재활용 금속 시장을 갖다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접근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부터는 재활용 금속을 갖다가 활용하는 기업들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앞으로 더욱더 두드러질 거라는 거죠. 왜? 결국 우리가 2000년부터 2010년 때 중국이나 신흥국들의 고도 성장기 때 사용됐었던 제품들이 네. 이제 내구 연수가 도래를 해요. 그럼 내구 연수가 도래하면은 이제 재활용될 수 있는 물건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고, 그럼 이 기업들의 비용은 절감된다는 소리겠고요. 2025년부터는 올해 대비했을 때 37%, 2030년에는 107%가량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이거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회수율을 70%대로 낮게 추정한 것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여전히 재활용 금속 기업들이 매력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재활용 금속들을 폐기물로 분류하다 보니 이 사업을 갖다가 새로운 기업들이 진출하기는 어려워요. 왜? 정부의 인가가 필요하거든요. 즉 일종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는 기존 플레이어들 중심으로 성과가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봤었을 때 어떤 애들이 그럼 더 매력적일까? 이 안에서 실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LS 계열사 중 하나인 뭐 LS M&M이라던가 내지는 이쪽에 이제 진출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별개로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규모의 경제, 우리가 봤었을 때 재활용 금속은 사실 재련 기업들의 영역이에요. 네. 재련 기업들은 애시당초 재활용 금속 시장에 진입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많이들 폐배터리가 하고 있는 습식 공정만 주목하고 있지만은 결국 범재활용 금속으로 넘어가면은 사실 폐배터리는 이 금속 시장에서 코딱지만 하기 때문에 전체 이익 구조를 봤었을 땐 범재활용 금속이 훨씬 더 크고 네. 실제로 니즈도 이쪽이 더 크고 결국 이들이 잘하는 기업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건식 상공정이 더 중요할 테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쪽의 기술력과 규모 측면에서 캐파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그게 누군가를 봤었을 때 저희는 바로 재련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련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당장 뭔가 이익 단에서 갖다 놓고 보기보다는 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기존의 폐배터리 기업들이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점차적으로 재련기업들이 가져가는 구조로 돼가지 않겠는가 해서 또는 이걸 갖다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주목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압축을 좀 시켜보면 리사이클링 산업 투자 전략 뭐 해주셨고 최선호주 조금 선택을 더 해준다면 압축. 예, 일단 뭐 저 역시도 같이 이제 저희 기업 담당하고 콜라보를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저희 쪽에서 추천을 갖다 드리는 거는 국내 기업에서는 1순위로 장기적 모멘텀 측면에서 테마 쪽으로 고려한 쪽을 갖다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기업은 유미코를 갖다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유미코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비상장 관련해서는 LS M&M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좀 더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엔 고려아연, 해외엔 양극재 업체 대충 보죠. 예, 유미코. 결국에는 이익 구조가 앞으로 더 변할 장기적 모멘텀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자재 통해서 또 시장을 엿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원자재 커버하고 있는 최진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